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신동식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이 최대 글로벌 기업인 현대자동차 그룹에 초대받아서 여러 임원들 앞에서 제가 강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걸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에 갑자기 정 회장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지명해서 강연을 요청하는지 궁금해서 경위를 알아보았더니 정 회장님하고 부산시의 박형준 시장님하고 만남에서 박형준 시장이 나의 지난날의 삶의 발자취와 아직도 이 나이에 제가 1969년에 설립한 한국회사기술이라는 회사를 경영하면서 많은 배를 설계하고 있고 또 근래에는 친환경 선박의 설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운송, 활용 기술에 대한 기술 개발하고 이거의 사업화를 위한 일을 외국 기업들하고 일을 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큰 감명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쑥스럽고 좀 민망스럽기도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많은 분들보다 좀 오래 살았고 또 일도 여러모로 많이 했고 그래서 이런 지난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도 뭐 참고가 되고 유익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강연을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회사기술이라고 제가 지금 그 경영하는 회사는 배를 설계하고 조선소를 설계하고 하는 순수 전문 조선 기술 용역업체입니다. 금년에 50년이 넘는데 2천 종류가 넘는 배를 설계해서 현대조선이 생기기 전서부터 존재하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사무실이 부산에 있고 서울에 있고 외국에도 있고 해가지고 이런 일을 제가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요새 근래 친환경 선박 그 설계해서 배터리 선박이라든지 수소로 운항하는 선박이라든지 LNG로 한다든지 요새 많이들 필요로 하는 친환경 선박을 국제기구하고 같이 설계해서 현재 신용화되고 있는 배들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부산시에 가서 부산시의 공무원들 또 부산시의 기업인들 거기 소위 미래포럼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거기 분들 한 100여 명을 앉혀놓고 탄소 포집, 저장, 수송, 활용 기술을 갖다 활용해서 부산시를 그린 스마트 행복도시로 만드는 구체적인 방안하고 실천 계획을 만들어서 강연한 자료입니다. 좀 장황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내가 오늘 여기서 얘기하게 된 계기와하고 동기를 설명드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소개할 때 아까 대통령 초대 경제수석 비서관을 지낸 신동식 박사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경제를 전공한 경제 전문가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조선공학을 전공한 조선 전문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선을 전공한 사람이 대한민국 초대 경제수석관이 되었는지 참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좀 간단히 설명드리는 것이 앞으로의 얘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박정희 대통령의 권유로 회사 전문가로서 조선 해운 관련된 산업을 발전 계획을 만들고 또 이걸 수립해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내가 외국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대통령 비서실에 발령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청와대 비서실 조직이 개편이 됐고 우리나라 행정 조직상 처음으로 수석 비서관이라는 직함이
도입됐어요. 그래서 도입됐는데 그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이우락 실장이 나를 보고 당신이 경제수석을 해야 된다고 나한테 임명 통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GNP가 70불도 안 되는 세계 최빈국인데 이런 한국의 경제 여건을 뭐 좀 잘 살게 만들려면 최고 경제 전문가가 이를 감당해도 불가능한 판인데 어떻게 조선 전문가에게 경제수석을 맡긴다는 거 이게 난 도저히 이런 거 받아들일 수 없단 말이지. 이 인사를 철회해달라고 아주 강력하게 항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내가 하도 그러니까 날 보고 내가 우리나라가 세계 최빈국이고 이 우리나라 경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내가 왜 모르겠냐 말이야. 그래서 그동안 경제 전문가들, 기업인들, 은행가들, 정치하는 사람들, 또 경제 관료들 다 와가지고 얘기 다 들어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참들 좋은 얘기들 하더라 말이지. 각하, 이 물가를 안정시켜야 됩니다. 식량을 증산해야 됩니다. 환율을 안정시켜야 됩니다. 뭐 이런 등등 하나도 잘못된 얘기가 아니야. 다 올바른 얘기인데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뭔지 알겠느냐 말이야. 굶어 죽는 이 국민들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면 쌀을 증산해야 돼. 그런데 쌀을 증산하려면 지금 비료 공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뿐이야. 전쟁에 집들이 다 망가졌어. 조그만 움막이라도 짓고 할 텐데 합판 공장도 없고 유리 공장도 없어. 거리에 자동차들 다니는데 그때는 정유 공장이 없어서 휘발유를 완제품을 사다 갔었어요. 없는 게 하나둘이 아니야. 전부가 없어. 기술도 구해야 되고 또 기술을 구해서 공장을 짓려면 공장 짓는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필요한 원료도 구해야 되고 이러한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글로벌한 그런 시각을 가지고 할 사람은 당신뿐이니까 당신이 앞으로 그런 일을 맡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공장들을 짓는 돈도 꼬오고 기술도 꼬오고 원료도 꼬오고 매니지먼트 노하우도 꼬오고 그래서 경제수석을 당신 시킨 거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내가 경제를 알았으면 그런 일 못했을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용기가 생겨가지고 또 오기가 생겨서 1년에 365일이면 200일을 돌아다니면서 다시 말해서 내가 한국 정부가 면허를 낸 고급 거지야. 전 세계 다니면서 석유 재벌, 자동차 재벌, 뭐 은행들 뭐 다니면서 돈 꾸고 기술 꾸고 해서 정말 수많은 공장을 지었습니다. 정유 공장서부터 뭐 합판 공장, 비료 공장, 뭐 낭주에 뭐 조선소까지도 건설했지만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참 지금 생각해도 꿈 같은 그러면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잘나서 한 게 아니라 그때 내가 아무것도 없던 우리나라에 그때 태어났고 그때 그 자리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는데 대통령이 그때 나한테 주문한 게 있습니다. 지금도 잊질 않아요. 당신한테 일을 맡기는데 모든 정책 수립이나 집행의 기준은 이것이 국가 이익을 위해서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것이 최우선의 그 기준이다 말이지. 그 밖의 거는 당신이 나보다 공부도 많이 하고 아는 것도 많아 그러니까 당신의 애국심을 믿고 정성을 믿고 다 그러니까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고 다만 이것이 국가 이익에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최우선 판단의 오늘도 이렇게 초대 경제수석이라는 타이틀이 내 이름하고 떨어지지 않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꿈 같은 그런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올해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조성과를 입학한 지가 70년이 넘습니다. 내가 학번으로 50학번이니까 70년이 넘고 내 생물학적인 나이도 90이 넘었고 그래서 이런 긴 세월 동안 나는 우리나라의 여러 분야의 그 산업 발전과 과학기술 발전을 관련된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 앞에는 뭐 내가 한국 조선산업의 산증인이다, 개척자다, 선구자다, 여러 가지 별명이 내 이름 앞에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내가 경험하고 성취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오늘 지루하게나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6.25 때 나는 부산에 피난 내려와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산 부두에서 미군 군수물자를 하역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철선, 쇠로 만든 큰 배를 생전 처음 봤어요. 봤더니 배가 그냥 산더미 같아. 그 속에서 탱크가 나오고, 뭐 그냥 그저 추록이 나오고 군인들이 나오고 하는데, 와, 어떻게 이런 배를 만들 수가 있을까, 이런 배를. 그래서 속으로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그런 얘기는 들어왔지만, 그것이 눈앞에 현실로 이렇게 다가오는 걸 보고 어린 나이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만일에 먼 훗날 우리가 이런 배를 질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된다면 우리 국가의 위상이나 국민들의 위상이 얼마나 달라질까 하고, 그게 계기가 돼서 내가 서울공대 조선과에 입학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입학은 했지만 언덕바지에 산에다가 미군이 버리고 간 천막을 몇 개 쳐놓은 게 그게 서울대학교 가교서야. 그게 의자도 없이 바닥에 앉아서 그 공부를 하니 그게 공부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리고 조선공학과는 그때는 조선공학과라고 안 그러고 조선항공과라고 그랬는데, 조선항공과는 신생학과이기 때문에 1945년 전에 4년제 대학에서 조선을 전공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 한국 사람은. 그러니까 학교 교과서도 제대로 된 게 없고 선생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고, 세계적인 그 조선과가 있는 대학에 MIT 동경대학, 영국의 다람 유니버시티, 킹스 카레지 이런 데 교과서를 어떻게 구해가지고 그거를 챕터별로 논아가지고 번역을 해서 세미나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선생도 학생 같았고 학생도 선생 같았고, 다만 전부들 마음에 불타고가 있어가지고 언젠가는 우리가 한국 조선산업의 선구자가 되겠다 하는, 초석이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졸업은 했는데 뭐 조선산업이 있어야지 취직을 하지. 취직할 데가 없어. 내 첫 번 직장이 어디였는가 하면 숙명여자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물리하고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취직을 했어요. 조선을 통해서 뭔가 뭘 해보겠다는데 이 학교 선생을 하니까 얼마나 고민스럽고 젊은 날의 꿈이 다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고, 그래도 그냥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이 학교 선생 하려니까 참 내 인생이 어떻게 끝나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그래서 하여튼 이 한국을 탈출해야 되겠다. 한국에서 이 한국에 붙은 열심히 가난한 나라, 이 말썽 많은 나라. 그래서 공부를 하려 외국에 가려고 그래도 돈이 없어. 돈이 없어서 못 가고. 그 외국 조선소에 취직을 해야 되겠다. 그게 취직이 쉬워요. 그런데 그래서 수십 군데, 뭐 아마 100장도 더 썼을 거야. 연애 편지 쓰듯이 그냥 내가 이런 청년이니까 나를 갖다 채용해 주셨는데, 운이 좋아서 스웨덴에 당시 코쿰이라는 조선소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조선소고 제일 현대화되고 그런 조선소예요. 그 조선소에서 나를 채용한다는 통지가 왔어. 그래서 그냥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서 한국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가서 정말 밤잠 안 자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나는 제일 무서웠던 게 내가 실력이 없어서 조선소에서 쫓겨나면 어떡할까, 그게 겁이 났는데, 그래도 그냥 쫓겨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스웨덴의 찰마라는 공과대학에서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배우기를 영국이 조선의 그 메카인데, 근데 그 가운데서도 로이드 선급협회라는 조직이, 법과대학 다니는 사람은
대법관 뭐 판사 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선망의 그런 직장이에요. 근데 운이 좋아가지고 거기서 직원을 채용한다는 공고가 있는데 뭐 아주 많은 경쟁을 뚫고 검사관으로 선임이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뻤는지. 로이드 선거협회라는 건 세계에서 건조되는 모든 선박의 설계도면을 승인을 합니다. 또 그거를 짓는 조선소의 시설이 과연 이런 설계를 한 배를 질 수 있느냐 없는가를 갖다 검증을 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조선 기자재를 검증을 하고 그렇게 지어진 배가 안전하게 운항하고 이게 효율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를 검증해서 검사관이 사인을 해야만 그 배가 짐을 실을 수 있고 보험에도 실을 수 있어. 그래서 굉장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그런 국제기구예요. 그래서 여기에 검사관이 되려면 객관적으로 그 기술 능력을 평가받아야만 되는데 내가 운이 좋아서 젊은 나이에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그런 직책을 가져야 돼. 그래서 내가 속으로 한국에 떠날 땐 내가 그렇게 가난하고 그냥 그랬는데 내가 정말 노력하니까 여기까지 됐구나 하니까 그 성취에 대한 자신감 또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그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정말 순간적으로 행복했어요. 아주 행복해서 내가 여기서 정말 이 기구에서 더 실력을 쌓고 그런 다음에 언젠가는 내 한국에 가서 큰 배를 만들겠다. 이런 그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5.16 혁명이 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정희 의장이 나를 지목해서 정부가 대한민국을 해양국가로 만들겠다는 큰 야심이 있으니까 돌아와서 국가 재건하는데 같이 일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그때 내가 아주 그냥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한국 떠날 땐 너무 고생스러워서 전쟁에서 죽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고 운이 좋아서 외국에 와가지고 조선에서 로이드까지 이렇게 있는데 아이고 그 고생 거길 내가 왜 들어 한국 쪽은 보기도 싫어 그때. 한국을 돌아보면 전혀 희망이 없는 그런 아주 지옥 같은 나라라고 그런 관념이 들어가 있어. 이건 전쟁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공감을 얻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안 간데도 일주일이 멀다 하고 대사관을 통해서 전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얘기가 여러 가지 많지만 할 수 없이 정말 내가 한국에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열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도착하니까 최고회로 데려가서 정말 이 사진이 그때 신문기자들이 찍은 사진 같은데 돌아와서 이제 박정희 의장을 처음 이제 운명적인 만남이 그때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냥 만나자마자 금방 이분이 내 손을 잡더니 정말 귀국해서 고맙다고. 근데 그 진심이 느껴졌어. 그냥 형식적으로 나를 그냥 악수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속으로 내 귀국을 환영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근데 금방 하신 말씀이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인데 하여튼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해양국가로 만드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당장 부산에 대한조선공사라는 조선소가 허름한 게 있는데 거기 내려가서 그거 어떻게 좀 가동할 수 있도록 좀 방안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1960년도에 대한조선공사 사진입니다. 이건 꽤 정리된 상태 사진인데 지금은 저기 한진중공업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부산 영도에 있는 조선소에 내려갔더니 몇 안 되는 그 조선과 출신 직원들이 나를 반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이 만났더니 사장은 병기장교인데 육군대령 출신의 병기장교 이영준이라는 사람이 사장. 국영기업체인데도 돈이 없어가지고 7개월째 월급을 한 푼도 못 받았대. 그래서 어떻게 살냐 말이야. 그랬더니
조선소에 있는 이런 고철들, 안 쓰는 기계들 고철로 팔아가지고 쌀 몇 가마니 사가지고 그거 넣어놔가지고 먹고 산대요. 이게 말이 돼? 그래서 조선소 현장에 저 마당에 나가봤더니 이 사진은 깨끗하게 나왔지만 풀밭이야, 풀밭. 잡초가 이렇게 우거진 풀밭. 기계는 다 녹슬고 허물어지고 너를 거미줄이 끼고 독게이트는 다 망가져가지고 물이 잘잘 흐르고 이 조선소가 아니야. 그냥 허허벌판이고 그냥 황무지지. 그래서 내가 외국에서 선진 조선 기술을 공부하고 돌아온 사람이 한국에 돌아와서 처음 한 일이 작업복 입고 낫 가지고 저기에 마당에 풀 깎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녹슬은 기계들 녹 뺏겨내고 청소하고 하는 이것이 1961년도에 대한민국의 조선의 현주소였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고 정부의 이렇다 할 지원 정책도 없고 기술 인력이나 경험 있는 숙련공도 없고 뭐 설비는 아까도 말했지만 엉망이고 또 누가 거기다 일을 맡기겠어요. 그런데 일감도 물론 없고 그게 도움이 될 만한 상황은 하나도 없어. 정말 참담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를 좀 해보려고 조선산업이 이런 거다. 국가를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이바지할 거다. 뭐 이렇다고. 그래서 저 가운데 모자 쓰고 서 있는 사람이 김현철 내각수반입니다. 요새로 말하면 국무총리지. 그 옆에 군복을 입은 사람이 아까 말한 육군대령. 그리고 저기 흰 옷을 입은 그 오른쪽에 있는 젊은 청년이 61년도의 내 모습입니다.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세요 하고 내가 설명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군, 8군, 유엔군의 물자를 실어오는 수송선들이 부산에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라도 좀 가서 페인트 칠이라도 좀 하고 하는 그런 일이라도 좀 얻어서 해볼까 하고 저 왼쪽에 서 있는 게 나고 가운데 흰 옷을 입은 사람이 8군 사령관을 하던 벤프리즈 장군입니다. 그래서 뭘 자꾸만 얘기를 해야지 될 것 같아서. 근데 이런다고 될 일이 아니야. 하도 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뭐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화가 나는지 그래서 내가 최고의 의장한테 아주 강력한 항의 편지를 썼습니다. 정부가 진짜 우리나라 조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진짜 의지가 있는 거냐 말이야. 진짜 의지가 있다면 국가경제개발계획에 조선산업을 최우선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걸 갖다가 천명을 하고 세부적이고 실현 가능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재원도 마련하고 정부 조직도 만들어서 해야지 젊은 엘리트 기술자 하나 데려다 놓고 그냥 해보라 그러면 이게 말이 됐냐 말이죠. 그랬더니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당신 말이 맞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위원회에서 1차 호갱 개발 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고문이 돼가지고 회사 부분 일을 맡아가지고 계획을 만들어라. 나와 있는 표를 보여드리는 건 대통령이 얼마나 조선 입구, 과학 입구에 대한 의지가 강했느냐. 그거의 하나의 표상입니다. 그 당시에 정부 조직인데 대통령 밑에 헌법 조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있고 경제과학심의회의라는 게 있어요. 모든 경제정책, 과학기술정책, 산업정책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거기서 리뷰하는 커미티입니다. 그리고 비서실이 있지. 그 다음에 내가 주장해가지고 앞으로 조선관계, 해운관계는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 그래서 회사행정특별심의위원회라는 게 정부 조직법상 대통령 직속기구로 저렇게. 조선소 하나 지려면은 10개 부처에 돌아다니면서 허가를 받아야 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10년 걸리, 100년 걸리도 안 되니까 회사행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모든 거는 이
각 부처에서 현업 규제가 있더라도 다 그거를 무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법적으로 위임받아 가지고 저걸 한 겁니다. 이것이 그때 대통령 지시로 만든 조선산업 발전 마스터 플랜의 일부입니다. 여기 그때는 컴퓨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 손으로 다 쓴 겁니다. 그래서 저게 뭔가 하면 앞으로 세계 조선공업은 이런 모양으로 변천이 될 거다. 이 가운데서 한국 조선산업의 좌표는 이렇게 설정해서 이렇게 돼야 될 거다 하는 그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미래까지의 내비게이션을 차트를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저건 하나의 그 방향 제시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어느 정도 그때 우리 디테일하게 했는가 하면 초대형 조선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세계 여태까지 존재하지 않는 조선소. 이게 그때 이게 이제 두꺼운 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쌈마라이즈 한 게 이건데 그랬더니 다 반대야. 다 불가능하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대통령이 기업인들한테 이걸 부탁을 해야 될 거예요. 정주영 회장님하고 남경 회장님이 조선에 발을 들여놓게 되셨어요. 그리고 후에 이병철 회장님께 국가가 이렇게 원하고 국가의 미래 이것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할지 모르는 그러한 효자 산업인데 왜 그렇게 안 하신다 그러면 좀 해보세요. 아주 강권을 해서 그냥 마지못해 이병철 회장께서 그거를 인수 맡아가지고 오늘의 삼성조선이 되고 울산의 현대조선, 남궁윤 씨가 만든 옥포조선. 근데 그게 이제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대우로 넘어가고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박정희 대통령의 강한 조선 입국에 대한 의지하고 나도 이제 어떻게 하든지 목숨이라도 바쳐서 우리나라 조선산업을 일으키겠다는 그런 결의 이런 게 합쳐가지고 조선산업이 태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참 많은 우여곡절 끝에서 모두가 국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건 성취 불가능한 거단 말이야. 그 여기였던 조선산업이 정말 그때 풀을 깎던 그 시절로부터 25년도 안 되는 세월 동안에 성장을 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조선국가 영국, 독일, 일본, 스웨덴을 물리치고 오늘날 우리가 어저께 내가 통신을 보니까 7월 달 들어서 전 세계에서 발주되는 배의 94%를 한국이 싹쓸이를 했어. 외국의 조선산업은 철강산업이라든지 기계산업이라든지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이 다 발전된 그걸 토양으로 해서 거기서 자연 발생적으로 조선산업이라는 게 종합기계조립산업으로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발전했는데 우리는 저게 하나도 없잖아.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가 그때 한 게 역발상을 하자 말이지. 그러니까 모험이지. 조선을 하면 저런 게 필요로 하니까 저런 게 생겨날 거 아니냐. 조선이 기관차 역할을 하고 저게 따라올수록 하자. 참 모험도 저런 모험이 없어. 저게 안 됐으면 한국은행 돈 다 날라갔고 산업은행 돈 날라갔고 나는 역적이 된 거예요. 근데 국가 운이 좋았고 내 운이 좋아서 오늘날 저 밑에 산업들이 포항제철을 비롯해서 지금 조선 관련 산업체가 600여 개가 있습니다. 전부 다 세계 인류 제품을 만들어. 그래서 조선이 저런 걸 이끌었어.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국내외 사람들이 왜 그때 그 제일 어려운 조선을 한다고 그렇게 고집했냐. 바로 이걸 위해서는. 저렇게 하면 고급 인력의 고용도 증대되고 기술도 증대되고 수출도 다른 거는 뭐 하나에 1불짜리 2불짜리지만 배는 하나 팔면 요새 저 가스 운반선 한 척에 2천억이 넘잖아요. 그리고 해양 구조물 같은 건 제일 큰 거는 막 10조짜리도 있고 7조짜리도 있고 그런 거대한 돈이 움직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 모든 기술
그건 어마어마한 기술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저런 역발상이 맞아 들어가서 대한민국의 조선이 오늘의 모습으로 된 겁니다. 이건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첫 번째로 들어야 될 여인은 박정희 대통령의 조선 입국을 향한 강력한 의지, 그게 가장 큰 원인이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정부 주도하에서 그냥 조선을 합시다 하고 구호가 아니라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아까 말한 저런 실천 가능하고 한 조선 마스터 플랜이 바이블이 딱 돼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걸 갖다 또 정부가 강력한 그런 행정 시스템을 가지고 아까도 말했지만 청와대의 그런 조직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그를 지원 정책을 만들고 집행을 했다는 거. 그다음에 조선 관련된 사람들이 정말 쌀 한 대씩 얻어가지고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조선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하고 헌신, 그리고 희생했다는 거. 여기에 덧붙여서 정말 무모하리만큼 저돌적인 기업인들이 정지용 회장 같으신 분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다는 거. 세계 조선이라는 게, 조선소라는 게 드라이도크 한 두세 개만 있으면 조선소예요. 근데 현대조선소에 울산 조선소에만 12개가 있어. 아주 기형적으로 발전했죠. 정지용 회장님께서 드라이도크 또 만들겠다고 또 계획서 또 가져오셔. 그럼 또 드리고 또 드리고 하다 보니까 12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정지용 회장님의 운이 좋아서 조선 호황이 왔을 때 12개가 다 돌아가서 저런 세계 그뿐만 아니라 이제 미포조선소, 뭐 군산조선소 저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무모하리만큼 저돌적인 정지용 회장님 같은 분의 참여가 절대적인 기여를 했죠. 그래서 조선학회에서 우암상이라는 상을 줍니다. 우암이라는 건 뭔가 하면 아까 조선학과를 창시한 고 김재근 교수의 호가 우암인데, 우암상을 그 정주영 회장님께 조선학회에서 드렸어요. 그래서 우암상 몇 분한테 드리는데 정주영 회장님이 그걸 타시고 내가 타고 우리 조선정의한테는 그게 아주 큰 그 영광스러운 그런 상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던 데서 우리가 연간 3천만 돈을 건조하는 이런 세계 제1의 그런 조선소가 됐고, 그래서 2003년도에 대한민국이 수주한 거, 배진 거, 또 수주 잔량 모든 면에서 세계 1등이 돼서, 진짜 1등이 돼서, 그러니까 양적으로 1등이 돼서, 또 동시에 선박 설계라든지 품질 Best Ship of the Year 해가지고 한국에서 짓는 배가 최고의 그런 그 선박이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2003년도에 정말 우리 국가 위신을 높인 그런 1등 효자 산업으로 국내외에서 우리가 조선산업을 인정하게. 이 사진 좀 쑥스럽지만 산업훈장 나한테 준 사진이고, 특히 이 로이드라고 나를 조선산업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호칭을 만들어주고, 또 국제회사기구에서는 라이프타임 어치브먼트 어워드, 평생 조선에 기여한 공로로 나한테 상을 주고, 그래서 상을 많이 탔어요. 정말 한국의 조선산업은 수많은 여건을 뚫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국가 발전을 위해서 정말 큰 효자 산업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다른 어떤 분보다, 어떤 분야의 사람들보다도 정말 정주영 회장님처럼 저렇게 조선에 저렇게 몰두하셔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분들을 정말 진정한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세계 제1의 조선 국가가 됐어요.